네, 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 실무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정선미입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인데요. 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회차가 많이 남지 않아서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담이나 심리검사 도구 해석하고 내담자분들에게 강의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내용들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업 관련한 업무, 또 다른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취업 알선 및 기업 담당 업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구직자분들과 상담이나 강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구직자분들이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취업 알선하는 방법 그리고 알선 시의 유의사항들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기업 담당자로서 기업을 발굴하고 섭외하고 네트워킹 진행하는 내용들 그리고 채용 박람회나 채용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좋아.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내가 강의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제 기업을 담당하고 섭외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사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직업 상담사가 하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긴 하지만요. 저는 강의를 하시게 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업을 섭외하고 발굴하고 관리하는 업무까지 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로서 양쪽에 날개를 단 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좀 잘 해보실 수 있는 영역으로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업 상담사의 역할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상담자부터 연구 및 평가자까지 총 12가지의 역할로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하고 심리검사를 해석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다뤄봤고요. 직업 상담을 하거나 구직 상담, 그리고 직업 심리검사 해석, 직업 심리검사 워크숍도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강의하고 프로그램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업 심리 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는 좀 강의 위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워크숍이라고 하면 많은 대다수의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규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활동 중심의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워크숍 형태로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업 정보 제공을 한다거나 그리고 기업 분석하고 산업 분석, 직무 분석하는 내용도 직업 상담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 또 구직자에게 과제로 부여해 주면서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담자분들이 구직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상담사에게 요청해 오는 경우에 직접 클리닉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빨간 펜 선생님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구직자분들이 가져오신 서류에 빨간 펜이든 파란 펜이든 어떤 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부분을 좀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는지 너무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표현들은 좀 삭제하고 이런 내용들은 좀 간결하게 바꾸면 좋겠는지 순서나 이런 내용을 좀 바꾸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는 과정이 클리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내가 속한 기관에서 주로 방문하게 되는 내담자, 구직자층을 일반 계층이 될 수도 있고 특수 계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특강을 진행하면 좋을지 기획하고 직접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역할까지 우리가 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취업 특강, 진로 특강, 단기 특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또 직업 심리검사 해석을 하는 특강 혹은 워크숍 진행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이력서, 자소서 작성법을 직접 강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면접 특강이나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모의 면접이라고 해서요. 구직자분들이 면접을 가기 전에 강의를 듣는 것 아닌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면접자의 역할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모의 면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직접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강의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강사나 현직자를 직접 섭외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또 운영자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 설명을 많이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직접 운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려하게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마다 다르지만요. 장소를 대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장소를 직접 예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소 현장에 맞는 어떤 시설, 강의 프로젝트나 빔 같은 이런 상황도 체크, 음향 체크 다 해보셔야 되고 또 기관에 홍보용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같은 거 이런 것도 준비를 하게 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자분들이 드실 수 있는 다과나 간식 같은 거, 물 그리고 교재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세팅해 놓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또 많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강의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기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주를 줘서 예산을 써서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강의를 진행하는 진행자나 강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자로서 담당자로서 그렇게 강의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그런 스텝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보았고요. 네, 정말 우리가 프로그램 특강 하나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알선자에 대한 역할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알선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다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또 비슷한 표현으로는 소개하다, 조정하다, 추천하다, 주선하다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알선, 소개. 여러분들 혹시 직업소개소라는 곳 알고 계시죠? 네, 유료로 진행하는 곳이 유료 직업소개소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같이 이런 곳에서는 무료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면 매칭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 박람회나 프로그램 같은 거를 기획을 할 때 제목을 네이밍을 붙일 때도 잡매칭 데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구인구직 매칭데이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매칭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되고요. 이런 매칭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또 미스매칭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구인 업체가 원하는 조건의 구직자를 잘 매칭을 해주었을 경우에 취업이라는 채용이라는 이런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서로 그렇게 조건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매칭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채용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채용이 되어도 바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추천 채용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이런 학교 현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나 일자리 센터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대학교에서는 대부분 이제 졸업 예정자들 그리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원들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신입 사원들을 채용하는 경우에 대학교로 구인 의뢰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갖고 있는 양식으로 다시 다운을 받아서 제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 신입 인재들을 어떤 전공이나 혹은 성별, 연령, 어떤 직무 능력이나 스킬을 갖춘 지원자를 원하는지 그런 요건들을 자세히 파악한 후에 저희가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 그런 업무를 저희는 추천, 채용 업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채용 대행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는데요. 워크넷 사이트에 혹시 보시게 되면 어떤 기업의 채용 공고 경우에는 채용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이런 민간 포털에서도 채용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대학교에서는 많이 진행하진 않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기업에서 채용이 있을 경우에 의뢰를 받은 기관에서는 면접을 보기 전까지의 단계를 알아서 진행을 해주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에서 어떤 포지션에 채용이 있는데 이 서류 공고를 내고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볼 수 있는 대상자를 이렇게 선별해주는 그런 역할 정도까지를 채용 대행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1번부터 이렇게 7번까지는 직업 상담사들이 고유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8번부터 12번까지는 사업가 영역으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섭외를 하고 영업을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행정적인 일들, 관리적인 일들, 그리고 연구하고 평가하는 일들도 이제 직업 상담사의 업무에 포함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는 이 빨간색 해당하는 부분의 일을 거의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영역까지 다 해야 되는 곳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취업 알선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 유의사항 같은 부분들을 정리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알선율과 취업 성공률 높이는 비결, 저는 내담자의 사정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담자 사정을 어떤 부분을 하는지 잘하게 한 방법들을 한번 정리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내담자를 사정한다는 의미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흥미, 또 성격, 그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또 왜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동기, 그리고 생애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잘 하는 것을 저희가 내담자 사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구직자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기존의 방식을 따라가는 형태의 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직자가 어떻게 하는 일을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또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편안하게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네. 겉으로는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을 선호한다, 연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지만 막상 연봉을 많이 주는 기업 일자리를 싫어하는 구직자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갖고 있는 가치관이 상충될 때, 예를 들어서 집에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좀 돌봐야 돼서 일찍 퇴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내가 원하는 만큼 연봉을 받고 그런 보장이 안 되는 일자리보다는 내가 연봉을 조금 다소 낮추더라도 정시 출퇴근이 보장되거나 혹은 유연하게 이런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연봉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일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혹은 일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나하고 적합하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또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가치관이 대립되었을 때 보다 더 중요하게 선택하게 되는 1순위의 가치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동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네.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네.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 돈을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생활비, 정말 꼭 필요한 생활비를 벌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이나 생계비에 대한, 생활비에 대한 부분들은 다 충족이 되어 있는데 남은 인생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원봉사 겸
어떤 시간의 활용 측면에서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 일에 대한 동기, 돈에 대한 어떤 절실함 뭐 이런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이유로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지도 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이 생애 과업 단계 중에서 어떤 과업이나 역할을 수행 중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의 어떤 방식으로 연령이나 뭐 혹은 결혼의 유무 이런 걸 가지고 당연히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속단하기는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뭐 당연히 이제 뭐 취업을 해야지, 취업을 했으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또 결혼을 했으면 또 당연히 뭐 출산이나 육아를 해야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뭐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자가 본인 현재 상황에서 어떤 생애 단계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과업을 수행하려고 하고 지금 처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는 것이 내담자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알선을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구직자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나시게 될 부분들이고 또 현재 업에서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선을 하기 전에 구직자의 어떤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시나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연령, 또 성별, 학력, 네, 거주지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구직자의 인적 사항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공개적으로 채용 공고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솔직하게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나이를 많이 먹었다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거를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실제 구직 현장에서는 이 연령이라고 하는 요소가 많은 좌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별, 네, 성별도 지난 시간에도 어떤 말씀을 좀 드렸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뭐 서로 뭐 구분을 짓는다거나 이런 차별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떤 산업이나 현장에서의 어떤 직무 특성상 특수한 성별을 더 많이 요구하는, 그래서 어떤 기업에는 남성들이 많이 있게 되는 기업이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이나 직무에는 또 여성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성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경력직인 경우에 보다는 이제 신입직으로 입직하는 경우에 학력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한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포지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 학력 무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고졸 이상 지원 가능으로 나오는 경우, 초대졸 이상 지원, 또 4년대졸 이상 지원, 이런 공고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내가 4년대졸을 졸업하는 경우에 초대졸 이상 지원 공고에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제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초대졸 이상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이고 또 4년대졸과 초대졸에 대한 직무에 대한 구분과 또 연봉에 대한 어떤 기준이 이제 되어 있는 경우에 4년대졸이 지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나는 충분히 이 일을 할 수가 있고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오랫동안 적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고 서로 좀 위화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초대졸 이상이 담당해야 되는 업무는 초대졸 졸업 출신들을 채용을 하고 싶어하고 또 4년대졸 이상의 지원자들이 지원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도 제가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구인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네, 또 거주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혹시 출퇴근 거리 몇 시까지 괜찮으세요? 몇 시간까지 가능하신가요? 혹시 뭐 1시간 이상 출퇴근 괜찮으신가요? 나는 절대 1시간 이상 출퇴근 싫다.
최대한 집에서 가까운 거리였으면 좋겠다. 나는 한 3, 40분 정도에서 출퇴근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예전에 뭐 2시간 정도까지도 출퇴근을 해봤기 때문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는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거주지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달라지게 되고 교통 상황에 따라서 더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괜찮다고 처음에는 열심히 1시간 반이 걸려도 2시간이 걸려도 출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의지를 불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라도 나중에 이제 오래 근무를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어떤가요? 6개월, 1년, 뭐 2년 정도 지나다 보면 너무 지치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시간에 너무 많이 지치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이제 오래 다녔던 때가 그렇게 좀 오래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이제 좀 지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가졌던 결심, 의지와는 별개로 나중에는 이제 오래 근속하기 좀 어려운 조건이 되게 되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가까이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원자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뭐 제가 추천 채용을 했을 때 한 기업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경기도 이제 이천 쪽에 있는 지원자가 인천 송도 쪽에 있는 기업에 지원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 기업에서는, 인천에 있는 기업에서는 이 지원자에 대한 염려가 큰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 기업에서 향후 2, 3년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더 큰 대기업으로 분명히 이직을 할 것 같다. 분명히 2, 3년 뒤에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뺏길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자를 채용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채용 공고를 내고 과정을 거쳐서 기껏해서 이제 뽑아놓고 교육과 어떤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고 이 지원자가 일할 정도의 어떤 능력이 갖춰졌을 때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줘야지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뻔히 예측이 된다고 하면 그런 채용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주지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구직자 필수 체크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가까이에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이제 이런 형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표 경력, 전문 분야 이런 것들도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내가 예전에 해왔던 경력과는 좀 다른 분야의 일을 새롭게 진입을 하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어떤 자격증 준비를 했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또 자동차 운전 면허증.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도시가 서울이라든지 뭐 수원이라든지 이렇게 수도권의 전철이나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도 있지만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시간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출퇴근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또 직무 특성상 가끔 이렇게 외부로 나가게 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는지 혹은 자차를 보유해서 내가 언제든지 운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구직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공인어학 점수를 이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없는 사람에 비해서 어학 능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점수는 갖고 있지 않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실무에서 활용해 본 경험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것도 별도로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크라는 거는 이력서 상에 그런 부분들을 적당하게 언급을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도 여쭤봐야 되겠죠. 사무직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능력이 많이 요구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저희 같은 뭐 상담사나 이런 직군에서도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는지가 좀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첫 번째는 이제 오피스 활용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고 만드는 이런 형태의 업무를 얼마나 원활하게 처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모바일 활용 능력은 또 별도로 또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내 데스크에서만 업무를 하진 않죠. 내가 얼마든지 외부에 나가서, 혹은 뭐 그러려면 안 되긴 하겠지만 요즘에 또 휴가와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워케이션이라는 표현도 지난번에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내가 얼마든지 외부에 나가서 혹은 휴가지에서도 간단한 긴급한 업무들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실제 휴가와 업무를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노트북이나 PC로 활용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모바일에서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활용 능력이나 이제 SNS 활용 능력. 자, 디지털 활용 능력이 앞에 말씀드린 컴퓨터 활용 능력과 모바일 활용 능력과 또 어떻게 다를까요? 네, 디지털 활용 능력이라고 하면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게소에 가가지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디지털 활용 능력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디지털 어떤 기기를 호환해서 촬영을 한다거나 편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디지털 활용 능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업무들이 외부에서도 원활하게 가능하다면, 그런 게 내가 일을 하는데 직접적인 직무 역량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SNS 활용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는 내가 SNS를 활용하는 이런 경험이나 능력이 많이 있는 경우에 내가 그런 업무에 조금 더 빨리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실제 아이디어나 어떤 기획 단계에서 중요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용 능력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MZ세대라고 거론되고 있는 젊은 층들보다는 중장년층 이상들, 경력 단절 여성들 혹은 시니어층들에게서 이런 능력들은 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어느 정도까지 업무가 처리가 가능한지를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상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상태는 특히 이제 고령자층, 시니어층으로 가실수록 더 많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의지는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간절함은 있지만 내 건강 상태가 그만큼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 상태라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요즘에는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도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하기도 해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학생 중에 한 명이 허리가 좀 안 좋았던 친구가 있거든요. 군대에 가서도 허리를 다쳐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에 워낙에 이제 앉아서 PC를 많이 하거나 게임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젊은 층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앉아서 해야 되는 업무가 그런 특성의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도 직업이나 직무를 선택할 때 애로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맥이나 네트워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구직자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드리는 편인데요.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하는 방법 중에 채용 공고를 보고 서칭을 해서 그걸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형태에만 구직 활동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인맥들, 그런 인맥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구직이 될 수 있고 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곤 합니다. 또 그 외에는 경제적인 상황, 또 생애 역할 단계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 구직자가 취업에 간절한지, 적극적인지, 혹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일자리를 희망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구직표를 작성을 하다 보면 거기에 연봉에 대한 희망 조건을 적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구직자분들이 적으시는 금액을 어떻게 적나요? 네, 좀 상향해서 적게 되죠. 나는 연봉 5천만 원 받고 싶어요. 뭐 6천만 원 받고 싶어요. 이거 신입사원의 신입사원들 경우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더 하겠죠. 그보다 더하게 뭐 연봉 1억도 적을 수 있고요. 1억 5천도 적을 수 있고요. 이렇게 좀 내가 희망하는 연봉 조건을 적는데, 저는 이제 항상 그거를 구분을 해서 여쭤봅니다. 희망하는 조건 말고 최소한 이만큼을 받으면 일할 수 있다라는 최소의 조건으로 적어달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는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희망한다고 그만큼 능력이 다 갖춰져 있어서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현실적으로 그래도 나는 최소한 이만큼을 받으면 첫 직장으로서 혹은 전직 지원하는 그런 직장으로서 나는 일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가이드, 기준을 알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미나 특기가 요즘에는 새로운 세컨 잡이나 서드 잡이 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취미나 특기도 어떤 부분들을 갖고 계신지 좀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되고요. 또 얼마든지 내가 구직이 아니라 창업이나 창직 형태로 일자리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취미나 특기도 더 이상 나 개인의 취미와 특기가 아니라 이것도 내가 또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쭤봅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성향인지 직업가치관, 동기,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담자 사정에서 해당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구직자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선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이제 서류에다가 어떻게 적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직 희망 조건은 보통 이제 구직표에 적게 되는데요. 희망하는 분야, 직무나 업종을 적으시게 되겠죠. 그리고 직무를 적게 되고 또 희망하는 지역. 네, 그래서 뭐 3개까지 적을 수도 있고 5개까지 적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지역에서 희망을 하는지. 출퇴근 시간을 30-40분 정도 거리로 잡으시는 구직자분들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지역 주변에 구나 구 정도 단위에서 구직 활동을 하시죠. 아니면 인근에 있는 구 정도. 네, 그리고 1시간이나 1시간 이상도 뭐 취업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로 이동을 해서 일하는 형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신 분들 시 단위로 아니면 혹은 도 단위로 구직을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급여 수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최대한 많이 적는 게 아니라 최소의 조건. 그래도 내가 예전 직장에서는 훨씬 많이 받았지만 현재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 분야에서는 신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 정도의 금액을 받으면 난 충분히 일할 수가 있어요 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최소의 조건. 그 다음에 근로 형태 및 근무 조건. 네. 근로 형태는 여러분들 뭐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뭐 파견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 정규직만 고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얼마든지 내가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으로 형태로 경력을 쌓고 나중에 충분히 경력을 쌓아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알선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근무 조건도 마찬가지로 뭐 9 to 6 이렇게 아침에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이렇게 나는 정확하게 일하는 형태가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는 이렇게 교대 근무나 시프트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조금 아침에 일찍 6시든 7시든 일찍 출근하고 조금 빨리 3시든 4시든 이렇게 빨리 퇴근하는 그런 형태들도 가끔 쓰고 싶다. 혹은 나는 조금 아침에 좀 바쁘니까 11시쯤 출근해서 뒤에 조금 늦게 퇴근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가능한 형태의 그런 근무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의 강도. 네, 이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나의 건강 상태라든지 혹은 내가 일하는 목적, 돈을 나는 왜 버는지에 대한 그런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노동을 강도 있게 하더라도 나는
이만큼의 연봉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일자리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나는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일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루에 2시간이든 아니면 일주일에 뭐 15시간이든 35시간이든 나는 그렇게 적정한 수준 정도의 그 정도에 나는 근무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그 정도에 해당하는 구직권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연령, 성별, 학력 이런 이제 부분들, IT 활용 능력 그리고 취업 우대 사항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취업 우대 사항 몇 가지 소개를 드렸죠. 네, 이런 것들이 구직자분들이 이력서 사항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이런 혹은 국가보훈 대상자인지 이런 것들이 취업에서 되게 중요한 우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여성인 경우에는 또 한부모 가정이거나 다문화 여성 가정 혹은 이런 것들도 이제 취업에서 우대 사항이 됩니다. 이런 것들 이력서에 체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구직 조건이나 이력서에 기재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건강부터 이런 능력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제가 대인관계랑 소통 능력까지 이제 추가로 표기를 했는데요. 특히 경력자들 경우에 혹은 시니어들 경우에 내가 새로운 조직에 들어갈 때 기존의 멤버들하고 융화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고려 요소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좀 많은 신입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데서 대기업에 퇴사를 했거나 아니면 임원까지 경력을 쌓고 나오신 분이라거나 이런 분 혹은 전문직으로 은퇴를 하셨다거나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경우에 나는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일하고 싶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 나의 어떤 커리어나 연령이나 어떤 그런 전직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나를 좀 불편해하거나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그냥 나 혼자서만 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멤버들, 나와 세대나 어떤 문화, 성별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잘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구직자들을 추천할 때, 알선할 때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선 시 유의사항을 청년층으로 그리고 중장년층 이렇게 또 시니어층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서 좀 구분을 해볼 건데요. 자, 알선 시 유의사항 청년들에게는 알선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주로 유의를 해야 될까요? 전공의 어떤 일치, 학력의 일치, 그리고 내가 해왔던 전공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직무 일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병역 여부. 20대 초반인 경우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군필자를 채용하길 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감점 사항이 비해당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역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거주지, 출퇴근 거리, 기숙사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 근무 요일이나 출퇴근 시간 이런 것이 중요한 지원자도 있고 나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들어가서 일하면 힘들 텐데 어디 가든 다 힘들 텐데 저는 차라리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일자리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구직자들도 계시고요. 또 경력 목표나 취업 목표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보통 이제 청년층 지원자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첫 직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제 부모 세대로부터 이제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첫 직장을 선택할 때 되게 신중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어떤 브랜드 혹은 규모, 연봉, 뭐 나의 전공이나 직무 일치, 거주지와의 거리 여러 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직장을 가기 위해서 계속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면접을 보고 와서도 서류가 합격이 돼서도 면접을 가지 않는다거나 또 면접을 보고 와서도
별로인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다음 공채 혹은 다음 시즌에 다시 지원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계속 미루는 그런 지원자들을 저는 많이 봤는데요.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커리어 목표, 경력 목표라는 거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경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커리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한순간에 그 즉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준비되어 있는 수준만큼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준비도만큼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포지션을 선택하고 이후에 5년 후에 다시 또 10년 후에 15년 후에 이렇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이동을 해가고 이제 발전하는 것이 경력 단계가 더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층 지원자들이랑 상담을 할 때 본인이 달성하고 싶은 다가가고 싶은 이제 경력 목표가 현재 나의 위치랑 너무 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취업 수준 취업의 목표를 다시 구분해서 말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서 우리 구직자분들에도 우리가 좀 알선을 해드리거나 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본인 성향에 맞는 기업을 선택하라고 또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완전 최근은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불과 이제 작년, 재작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청년들이 되게 많이 꿈꾸는 직업이 희망하는 직업이 뭐 공무원이라거나 뭐 공기업, 공공기관 이제 이런 취업들 너무 많이 꿈꾸고 물론 대기업에 대한 선망은 이제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이제 그렇게 너무 많이 이제 쏠려서 한쪽으로 한 방향만 보고 다 같이 이렇게 꿈꾸는 모습들이 저는 조금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사람도 자기만의 어떤 성향이나 가치관이 있는 것처럼 기업도 기업만의 어떤 스타일이나 문화가 있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제 고유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내가 좀 알고서 지원을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사기업에 지원하는 경우 성향이 당연히 다르겠죠. 네, 공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사회적인 역할이나 어떤 정체성,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어떤 조직 문화나 추구하는 어떤 가치, 인재상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또 사기업은 공기업과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런 기업의 어떤 특성상 기업의 어떤 문화나 인재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일하는 방식이나 사람들과 업무 협조를 하는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사기업에 더 맞는 성향인지 공기업에 더 맞는 성향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또 외국계 기업, 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요즘에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기업에 따라서 기업이 갖고 있는 조직의 문화,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어떤 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일하는지 이런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구직자분들이 그거에 맞는 성향, 나의 성향과 맞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직업 가치관이라든지 일에 대한 의지, 또 태도, 간절함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사실 청년층들 입장에서는 내가 구직이 좀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스펙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스펙을 더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거나 영어 점수를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턴십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 과정이 뭐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약간 스펙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일에 대한 의지와 태도, 간절함이 그런 스펙들을 뛰어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에 맞는 구직 준비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우리가 알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일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족 어떤 구성원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성이 1차 소득원,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장 1차 소득원은 별도로 있고 내가 2차 소득원인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 일에 대한 얼마 이상을 벌어야 된다거나 최소한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간절함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경력 지향의 단계, 물론 이제 남성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떤 단계에 조금 더 이 구직자가 해당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 보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과의 어떤 균형, 내가 일과 가정 혹은 육아하고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롭게 도전하고 내가 지금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 새로운 모험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제 여성분들이 20대 분도 계실 수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다양하게 이제 연령층별로 만나시게 될 텐데요. 어느 단계에 해당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시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 구성원과 이제 생애의 역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자녀가 있고 없고, 또 자녀의 연령이 몇 세인지, 그리고 자녀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 내에서 어떤 역동, 이제 부모 자녀 간의 어떤 생활의 어떤 독립성,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여성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바로 가정으로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내가 일은 하고 싶은 게 맞긴 하지만 어떤 자녀의 문제라든지 가족 내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더 이상 경력을 지속하지 않으시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선을 하는 단계 이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사 분담 정도나 이제 활용 가능한 자원도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연구 결과에 보면 같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가사 분담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국민 생활 실태 조사 이제 이런 결과들을 보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음식하는 시간에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네,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런 여성인데요.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그 모든 가사 분담을 다 한다거나 혹은 80%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50%, 60%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형평성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 강의를 가서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할 때 여쭤보면 80% 이상 혼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의외로 또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활용 가능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 있는지 어느 정도 분담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성들이 일을 하는 조건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역할 인식에 대해서도 저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논문에도 나와 있고 제가 이제 만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 여성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분담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최근에 또 제가 교육 프로그램 들어가서 거기에서 만난 저희 박사까지 졸업하신 되게 전문직 여성분이신데요. 되게 교육으로 오기 위해서 집안일을 다 해놓고 식구들 먹을 것까지 다 해놓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뭐 완벽해 보이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 보였어요. 충분히 역할을 분담을 해서 만약에 뭐 너무 어리거나 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이렇게 이런
함께 사는 경우에는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남편도 충분히 건강하고 시간도 있고 자녀들도 이미 다 커서 자기 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 그 모든 거를 여성인, 엄마인, 아내인 내가 다 해야 될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야지 내가 지금 완벽하게 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확인해 볼 만한, 짚어볼 만한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주지나 출퇴근 거리, 자차 의무 이런 건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관기관과 네트워킹을 하는 부분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2년 전에 근무했었던 화성 일자리 센터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교, 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복지기관,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제가 가장 오래 근무했었던 한국공학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협회라든지 산업단지공단, 협회, 공공기관 이런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일을 합니다. 또 그 외에 시흥 일자리 센터라든지 관내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들과 함께 협업해서 일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관들과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있는 곳에서의 내 직무에만 시야가 갇히지 않고 조금 넓은 관점으로 시야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하고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제가 항상 준비한 것만큼 다 전달을 못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오늘은 취업 알선 시 유의사항, 계층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은 알선과 취업률로 연결이 될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구인업체 발굴하고 섭외할 수 있는 전략 4가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상담사를 넘어서 우리가 커리어 분야 전문가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